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0여 명으로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훨씬 뛰어넘는 건 물론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하루 넘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등 의료 체계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추가 방역 강화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백신 추가 접종 시기는 석 달 뒤가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추가 접종 대상을 16살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됩니다.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2 문제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생명과학2 응시생들은 이 과목을 제외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어제 저녁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주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외부 독재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훌쩍 넘어서 다시 한번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만 5,800명 넘게 확인되면서 같은 시간대 기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집계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9시 중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볼 때 7,000명대를 넘어 역대 최다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어제 857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 상으로는 현재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또한 고령층 환자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유행이 악화될 경우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8,000에서 9,000명대, 내년 1월 말에는 8,000에서 11,0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행이 현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달 말 최대 8,000여 명, 내년 1월 말에는 최대 8,4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모든 방역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정점이 어딜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방역 상태는 강화는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천여 명, 31일에는 12,000여 명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중환자 수는 15일 994명, 31일에는 1,700명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가 방역 조치는 식당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영업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사람은 하루 사이 2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인천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로 처음 확인된 목사 부인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사이 22명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국내 감염자 숫자로 16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감염자들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천 교회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교회 교인이자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던 안산시 중학생 역시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연쇄적인 지역 감염입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인천 목사 부부와 접촉한 교인, 가족, 지인 등 이미 4차 전파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된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목사 부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주체는 이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만 이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모잠비크,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6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등 9개국에 이어 가나와 잠비아도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60명으로 해외 유입이 15명, 국내 감염 사례가 45명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청소년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청소년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접종 이득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4주간 18살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은 성인을 추월했습니다. 10만 명당 210.1명이 발생해 성인 167.3명을 넘어선 겁니다. 청소년은 감염돼도 무증상이나 경증이라는 기존 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확진 청소년의 17%가 의료기관에 입원했고 위중증 환자가 11명 발생했는데 모두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올해 7월 이후에 델타 변이의 유행 이후에 전반적인 유행 양상이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요. 소아청소년에서도 이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중증 환자가 실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예방접종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종률이 높은 고3은 발생률이 10만 명당 4.1명에 그치고 있고 최근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간 고1, 2도 확진자가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은 확산세로 성인보다 발생률이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는 96%,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최대 40% 정도까지의 소아청소년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접종 뒤 이상 반응도 성인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8%로 성인 0.37%보다 낮았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시작하는 청소년 집중접종 지원 주간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백신 접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6살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각 9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살에서 17살 청소년은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살 이상 성인에게만 추가 접종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걸 16살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미국에서 16살에서 17살을 대상으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기는 3개월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부스터샷의 적절한 접종 시기에 대해 EMA가 기존의 6개월에서 대폭 줄어든 3개월을 제시했습니다. While the current recommendation is to administer booster preferably after 6 months, the data currently available support safe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a booster as early as 3 months from completion of the primary vaccination.
카발레리 책임자는 회원국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관점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다른 변이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증상은 경미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국에 도달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10개국이 전 세계에서 보고된 거의 1000건의 사례 중 46%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에서도 중증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have seen that currently in South Africa, only 6% of the ICU beds are currently occupied by COVID-19 patients. WHO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현재도 심각한 백신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As we head into whatever the Omicron situation is going to be, there is risk that the global supply is again going to revert to high-income countries hoarding vaccine. WHO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세계 전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개정된 선거법에 빈틈으로 출연했던 위성정당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상천외한 편법이었다면서 이걸 포함해 정당과 정치 전반에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정치 비평에서 은퇴를 선언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추진위도 위성정당 방지 대책과 함께 삼선녀님 초과 제한에 서울 종로를 포함한 내년 3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선 야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하면서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종전선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활동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적 생존력이 강하다는 평가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권 남용 문제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대충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데는 속도 위반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 부착해가지고 내가 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당내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등판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외연 확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당개혁 화두를 꺼낸 건 위성정당으로 거대해진 여당의 반감이 있는 유권자들을 다독이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노리는 이 후보의 복잡한 속내도 엿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연일 호남과 중도에 구애하는 모습입니다. 선대위 출범으로 갈등 없이 안정감을 찾아가곤 있지만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나오면서 후보 공약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짧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이란 표현을 3차례나 썼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면서 대권 도전 선언에 앞서 지난 6월 김대중 도서관을 찾은 점, 자서전을 꼼꼼히 읽은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어떠한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아 국민 통합을 이룬 점을 지켜 세우며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중도와 호남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가운데 DJ 정신을 강조하며 호남 구애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곧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저희가 닥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중구난방이고 핵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메시지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윤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역점으로 잡은 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저희의 강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주력 메시지로 삼을 수 있도록 다른 메시지는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적극 좀 해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 이제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서로 확인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위 출범 뒤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는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로 지역 민심을 다잡으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과거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5.18 특별법은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김구는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 여기에 재난지원금을 개밥에 비유하는 등 극단적인 발언들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6일 정식으로 임명된 지 사흘 만입니다. 4인일 때 쓴 글이라며 비판에 반박했던 노 위원장은 사과부터 해야 했다며 국민의 기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전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노 위원장은 비공개 면담을 거쳐 정면 돌파 방침의 뜻을 모았던 상황. 하지만 당 안팎의 비난이 커지자 예정돼 있던 정강정책 연설을 취소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꿔 물러났습니다. 당 차원에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을 유지하면서 제가 해명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건 오직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입을 주도한 권성동 사무총장은 검증 실패를 인정한다며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급 이상 간부급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팀을 둬서 여러 가지 그분의 발언이라든가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노재승 위원장 사퇴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인지. 발언 논란으로 함익병 원장 영입이 철회된 데 이어 노재승 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선대위 검증 능력에 대한 비판은 물론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시가스가 누출된 것을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닥에 나무 조각과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옷가지와 부서진 창틀이 나뉜 겁니다. 유리창들은 성 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듯 건물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산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붕 소리 나왔어요. 지진 같았어요. 많이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요. 폭발 충격으로 건물 1층은 이처럼 유리와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철문도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옆 건물 유리까지 깨져버렸습니다. 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층에서 다친 사람이 많이 나온 거로 볼 때 5층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로 추정되는 가스는 도시가스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안산시청은 해당 건물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건물을 폐쇄하고 사고 조사가 끝나면 안전진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생명과학 2 20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1심 판결까지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인데요. 응시생 6천여 명은 오늘 생명과학 2 점수를 비워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입니다. 동물종 두 집단 가운데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수가 음수가 돼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문항에 100건 넘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내는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생명과학2 응시생 등 90여 명은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그동안 정답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저의 계산 실수라고 생각해서 계산하고 또 계산하다가 어느새 10분이 넘는 시간을 이 한 문제에 투자했습니다. 총 3문제를 찍어야 하는 상황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수능 성적 통지를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은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류 여부를 가려내는 1심 선고 때까지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오류로 결론 난 적 있지만 수능 정답 효력의 집행정지가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정답의 효력이 유지돼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된다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결정으로 성적 통보가 미뤄지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는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1심 선고까지로 정해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응시생 6,500여 명은 생명과학2 점수만 공란으로 둔 채 성적 통지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나머지 수험생에 대해선 예정대로 성적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신력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또 생명과학2 응시생이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대입 일정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아직 법원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본안소송은 오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 대입 일정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고검장의 측근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소장을 편집한 문서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부 보고에 누락했다는 건데요. 사실 무근이란 반박이 나오긴 했지만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당사자에게 공소장이 전달되기도 전에 공소장 내용이 담긴 문서 파일이 유출되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공소장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첫 공판 전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이제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지금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차곡차곡 쌓아놓다라는 건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 의도적으로 공소장을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상황이었는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작 엉뚱한 곳에서 의심되는 인물이 지목됐습니다. 한 언론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공소장을 복사한 뒤 문서 파일로 편집해 컴퓨터에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해당 내용을 법무부 보고에 2차례나 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 검사장 등 컴퓨터에서 공소장 문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한 감찰부장 지시로 법무부 보고에 빠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도 대검으로부터 경위를 전달받고는 한 감찰부장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을 압수수색하자 수사팀은 유출 당사자가 본인들이 아니라면서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사실상 두둔했던 상황에서 불거진 의혹에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를 엽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선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국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시각 9일부터 이틀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우연히 얻어지지 않는다며 미국을 포함해 민주국가의 절반이 최근 10년 동안 민주주의에서 후퇴하는 등 각종 지표가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이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외부 독재자들은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오미크론, 펑사이 의혹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중국에 또 강수를 뒀습니다. 미 하원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서 신장 지역 제품에 대한 금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28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신장 제품 금수 법안을 발의한 짐 맥거번 의원은 옷, 식품, 신발 등 미 전역에서 사용하는 신장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 하원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족을 상대로 민족 학살과 범죄를 자행한다고 규탄하며 유엔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The House continues our leadership with a package of strong legislation that sends a clear message that Beijing's crimes against the Uyghur people constitute genocide and must end now.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정부 대표를 파견하지 않기로 한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도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인권을 명분으로 한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에는 뉴질랜드에 이어 영국, 호주 등 미 동맹국들이 잇따라 동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초 중국 장가오리 부총리 미투를 폭로한 후 신변 이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중국 테니스 스타 펑샤이 사태는 중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방역의 적신호 오미크론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는 스포츠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我们已经阐明了相关的立场，我们一贯坚决反对将体育运动政治化的行为。 시진핑 국가주석은 직접 나서 중국 인권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고 외교 보이콧에 동참한 영국, 호주,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도 중국 역사상 인권 상태가 가장 좋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보이콧 국가가 갈수록 늘면서 펑샤이 의혹에 대한 출전 선수들의 목소리가 올림픽 기간 중 분출될 가능성에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중국몽을 세계에 알리려는 중국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각 9일 미국이 추진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주 작고 상징적인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주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헌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교육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교육부 산하 체육 담당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처음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다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한 건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제한적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지만 파산 신청과 같은 채권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헝다의 디폴트가 공식화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헝다 관련 채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연쇄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헝다 위기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중국 당국이 주도적 개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 3일 헝다가 사실상 디폴트를 예고한 직후 광둥성 정부가 헝다의 업무팀을 파견했고 6일에는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리스크해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어제 시장 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하며 개별 사건인 헝다 문제의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다 또한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구조 조정을 진행한 하이난 항공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국 경제의 주요 축인 부동산 경기의 위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에선 최소 11개의 부동산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낮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지나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 6.8도, 대전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 부산 17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며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연일 공기도 탁하고 일교차도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20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도 검출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흘째 7,000명,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고령층 확진 비율이 크게 오르면서 최근 일주일간 한국의 치명률이 세계 평균을 넘어섰고 수도권 병상 대기자만 1,003명으로 119 응급 이송은 마비 위기입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도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등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합니다. 코로나 쇼크,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코로나 여파로 혼인과 출산이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시작 시기가 8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출제 오류 논란에 빠질 생명과학 2와 관련해 이 과목 성적이 빠진 성적표가 오늘 배부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오류 여부 판결이 나올 전망이지만 수능 등급 선정이 지연되고 대입 전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4대강 보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보 개방 전후 수질이 정말 나아졌는지, 수질 지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대상입니다. 젊어진 유삼성, 역대 가장 많은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이 탄생했고 외국인과 여성도 늘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배부됩니다. 오류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2 문제의 정답 결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생명과학2 응시생들은 이 과목을 제외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0여 명으로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역대 최다가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추가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백신 추가 접종 시기는 석 달 뒤가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문항에 대해서 법원이 1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2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재판부는 5번 정답 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아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로 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면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오늘 생명과학2 점수가 빠진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수험생 단 한 명만 전 과목 만점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모든 과목이 어려웠다는 건데요. 특히 국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개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수험생들의 반응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국어 영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만점자가 받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 지난해보다도 5점 더 높았습니다. 국어 만점자도 28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최고 난도로 평가된 2019학년도 148명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국어는 2005년 현 수능체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원도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출제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이 조금 달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학도 어려웠습니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 시행됐던 지난해보다도 무려 10점이나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수학 만점자는 2,702명으로 작년보다 늘어 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권 1등급 구간에서는 국어 변별력이 수학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 2, 3, 4등급대 한 중간층의 학생들에게서는 수학의 변별력이 국어보다는 높게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작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어 1등급 비율을 볼 때 해마다 난이도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입은 영어보다는 국어와 수학에서 갈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단 한 명, 문과 졸업생에서 나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오늘 오전 9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제 오류 논란으로 정답 결정이 유예된 생명과학2 응시생들의 성적 통지는 연기됐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같은 시간대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확진자는 모두 5,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689명이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 2일보다는 1,746명이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할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 더 늘어서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연말 연초 신규 확진자가 하루 8천여 명, 많으면 12,000여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서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단기 예측 결과 자료를 보면 당국은 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8,000에서 9,000 명대, 내년 1월 말에는 8,000에서 11,000명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앞서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 유행 상황이 지속할 경우 이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800여 명, 22일에는 8,700여 명, 31일에는 12,100여 명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중환자 수는 15일 994명, 22일 1,272명, 31일 1,76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역별 상황도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에서 최다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에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네, 고령층 확진자 증가가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부족과 맞물려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지난달 31일 처음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세가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7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만 이곳을 포함해 요양시설 7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누적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 400명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최근 일주일 넘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40여 명이 발생이 되었고 이 중에 환자가 한 70여 %, 돌봄 인력이 20% 정도 됩니다.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요양시설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충남 홍성에서는 목욕탕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근처 요양시설로 번졌습니다. 광주와 부산 등지에서도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특성상 확진자들이 대부분 고령층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큽니다. 고령이거나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분 중에는 일부 위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중증 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인데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에 백신 3차 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민들 모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6살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각 9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살과 17살 청소년은 추가 접종을 해도 된다며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살 이상 성인에게만 추가 접종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걸 16살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각 9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감염 사례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MA의 백신 전략 책임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이 변이가 유발할 수 있는 중증도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스터샷과 관련해 현재 권고는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뒤에 맞으라는 거지만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는 접종 완료 3개월 뒤 추가 접종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50대 이상 연령대 화이자 백신을 추가 접종한 결과 사망률이 90%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관리기구인 클라릿과 벤구리온 대학교 등의 연구팀은 50대 이상 84만여 명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의 사망 예방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현지 시각 9일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었습니다. 보고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한 그룹의 경우 사망자가 10만 명당 0.19명이었지만 미접종 그룹에서는 10만 명당 2.9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 확대 도입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인력과 비용 문제로 방역 수칙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위반한다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에 있는 고깃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QR코드 대신 전화로 출입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어주세요. 이 식당은 최근 손님들의 QR코드를 확인하는 기기를 치워버렸습니다. QR코드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시비가 잦아지자 손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안심콜로 확인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걸 요하니까 내 친구인데 왜 안 되느냐,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다툼을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로 저희가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전화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째인데 맨날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 좀 다른 방법이 나올지 아니면 언제 종식이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한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을 물고 4번 반복해서 어기면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러한 방역 패스가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이나 비용 모두 부족하다며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던 1인 사업자들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님이 오시면 나가서 패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방역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생색내기 같은 그런 쓸데없는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현장에 맞춰져 있는 인건비에 관련된 이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단체는 방역 패스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직접 마련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궐기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재보선에서 무공천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가 무공천 가능성을 거론한 건 재보선에 매달리기보다는 대선 승리에 주력하는 게 전략적으로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카메라 없는 곳에서 속도 위반을 하는데 GPS 추적기를 부착해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는 식의 검찰권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는 두 개의 차원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차원으로 조국 교수와 가족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인에 대해 비판을 선명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게 밝혀지면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위험을 원래 감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건진요, 건희 씨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SNS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글에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진실을 요구한다면서 막대한 불법적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김 씨 모녀가 학연과 지연, 사교연까지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학위 취득 과정에서 후보와의 관련 여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시점이 윤 후보의 검찰총장 취임 무렵과 맞물려 있는 점 등 의혹 제기에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성실하게 답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대구, 경북 민생 탐방에 나서 TK 표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확실한 정책과 비전으로 TK 제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늘 13일까지 나흘 동안 경북 지역 곳곳을 훑으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보수 표심 공략에 주력합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김관영, 최이배 전 의원 입당식에 참석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합 의지를 밝힙니다. 국민의힘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던 노재승 씨가 논란 끝에 사퇴하자 검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권성동 종합지원총괄본부장은 어제 노재승 씨의 사퇴 기자회견을 함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검증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권성동 본부장은 선대위 조직은 한시적 조직이고 SNS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증에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선대위 간부급은 과거 발언이나 행적을 검증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을 일컫는 이른바 윤핵관 논란과 관련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재발하는 대상포진 같은 느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윤핵관 논란이 완치됐다기보다는 상태에 따라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윤 후보가 경각심을 갖고 제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지금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로 확인된 게 별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자택에서 김 씨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상대 당에서 만들려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호감도가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유튜브 열린공감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열린공감TV 등이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건희 씨가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씨는 유흥주점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아 이른바 지역을 살리는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에서 장애인 지도자와 복지 비전 행사에 잇따라 참석한 뒤 오후에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해 시장을 돌아보고 청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강릉 카페 거리를 방문하고 흉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한 전중현, 변정우 씨도 만납니다. 이튿날인 토요일에는 속초로 이동해서 어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 뒤 춘천에서 열리는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확대를 앞다퉈 주장하면서 최대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서로를 겨냥한 말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공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띄운 100조 원 보상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변종이 자꾸 발생을 하고 해서 규모가 커지게 되면 피해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거는 추가로 초당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보려도 해야 한다는 그런. 반면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이 논의해보자고 압박하자 곧장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조의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집권을 할 때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이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실천 없이 말로만 약속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을 싸잡아 몰아세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덧붙여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과 민생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답한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 손실보상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하여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하루가 멀다고 방역대책과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 지원 방안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을 포함해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쟁, 그러니까 말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로 결혼도 출산도 크게 줄어든 탓이 큰데 50년 뒤면 3,7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거라는 정부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생산 연령 인구 2천만 명이 사라지고 노인 부양 부담은 지금보다 5배 폭증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손쓸 방법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손잡이며 다리거리까지 분만대 곳곳이 해졌습니다. 한땐 한 해 200명 가까운 아기가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젠 울음소리가 멈춘 지 20년이 됐습니다. 산모가 없어 분만을 포기한 건데 이런 산부인과 병원이 매년 1,000곳이 넘습니다. 개원할 때는 1년에 한 190여 건 되었는데 점차 감소되면서 2001년도에는 10건 이하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저히 한국의 출산율은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 중인데요. 새로 낳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인구 역시 많이 줄어들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5,100만 명 수준인 인구는 30년 뒤면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50년 뒤면 3천만 명대까지 쪼그라듭니다. 지난해 기록한 5,184만 명이 한국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이 됐는데 이는 불과 2년 전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주택가격 폭등이라든가 또는 청년층들의 일자리 또 고용 절벽들, 그다음에 사교육비들 증가들,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아이가 줄고 젊은이들도 감소하면서 갈수록 생산 연령 인구의 비중은 급감해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반면 노인 비중은 50년 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년 부양비는 5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100명이 일을 해 22명을 부양하지만 50년 뒤면 100명이 101명을 돌봐야 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급증한다는 얘기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이제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그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 속에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 비중도 갈수록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절반은 자녀가 없었는데 출산 대부분이 혼인 중 이루어지는 한국 특성을 볼 때 인구 절벽을 더욱 앞당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오는 2041년 적자로 바뀐 뒤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장래 추계에 따른 인구가 지난 2019년 전망보다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재정은 그만큼 악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부은 돈은 225조 원에 달합니다. 인구 감소 전망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등 단기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지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혼인과 출산이 늦어지는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면 외국인 국내 유입과 혼인, 출산 등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대규모로 보급된 3D 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사용 뒤 각종 질병에 걸린 교사들이 확인됐는데도 오히려 이걸 숨기고 안전 관련 예산까지 삭감한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요국들이 앞다퉈 3D 프린팅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3D 프린팅 등 신기술, 신산업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한 상상실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엄청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고열의 플라스틱을 녹이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상식이지만 품질 인증도 안전 규정도 없었습니다. 값싼 중국산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폐플라스틱이나 일반 PLA를 넣어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대로 그냥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도 없이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넘어와요. 3D 프린팅 수업에 열정적이었던 교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발병률 0.01%, 희귀암에 걸린 교사만 3명이고 4명이 급성암과 유사 증세로 고통받습니다. 암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암이거든요.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고 서울 선생님의 죽음이 알려진 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던 정부는 오히려 3D 프린터 사용 매뉴얼에서 안전을 지웠습니다. 제목에서 안전은 쾌적으로. 해외 논문을 인용한 3D 프린터의 유해성 설명 부분은 장점 소개로 유해물질의 종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9쪽 분량의 내용은 아예 삭제. 안전 문제를 사실상 은폐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3D 프린터 관련 안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요. YTN은 내일과 모레 탐사보고서 기록 3D 프린터와 암 2부작을 통해
3D 프린터의 유해성과 피해 실태, 그리고 교실이 유해가스로 가득 차게 됐던 이유를 심층 보도합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직원이 가짜 계산서를 발급한 뒤 외식업체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서 탈세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세 물품인 농산축산물을 사면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걸 악용했는데요. 결국 가짜 계산서를 구매한 업주들에게 돌아온 건 억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청담동에 음식점을 연 이모 씨는 개업 전부터 가게 운영 전반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무 관리는 어려운 데다 개인 세무사를 고용하는 것도 부담돼 당시 중앙회 소속 과장이던 A씨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로부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런 데가 있는데 계산서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사장님께.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그 자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해서 신고를 해줄 수. 네,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산물 도매업체입니다. A 과장은 이곳에서 가짜 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들에게 줬는데 실제 사지도 않은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면세 품목인 농수축산물을 사면 비용 일부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의제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악용한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는다. 세금에서 판다 이거죠. 돈 받고. 그러니까 자유상이라 그러죠. 이런 방식으로 이 씨는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가짜 계산서 2억 4천만 원어치를 구매했고 A 씨에게는 수수료로 960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 업소가 말 그대로 수십만 군데라는 거죠. 그런데 여지껏 그런 문제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순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가짜 계산서를 산 음식점 업주들에게 추징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천 세무서에서 저희 사업장에 이러이러한 허위 계산서 발행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관련 자료를 소명을 해라.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자 A씨는 업주들에게 또 다른 불법 행위를 제안했습니다. 추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만들어줄 테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세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부가세 신고 대행을 해줬던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이런 편지 받으셨죠, 세무서에게. 그러면서 그 세금 안 내게 해드릴 테니 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자료를 떼어달라. 그럼 자기가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이와 관련해 A 과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잘못을 인정하지만 업주들이 먼저 원해서 알아봐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짜 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는 중앙회 내부 동료에게 소개받은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A씨가 이미 2년 전 퇴사했다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도 다른 일부 직원들이 가담한 사실은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는 징계도 일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1월, 그다음에 5월, 7월 이런 때는 10월 달에 이럴 때는 소득세라든가 부가세가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그 교육을 또 해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꼼수로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세금 폭탄까지 맞게 된 업주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집단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가 열렸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관을 훼손한 일부 층을 철거하는 개선안을 다시 갖고 오라고 건설사를 압박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는 또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낸 개선안을 심의했지만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2주 안으로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내면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약 22세대만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건설사 2곳은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서는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강화된 문화재보호법 이전에 김포시로부터 받은 현상 변경 허가가 유효한지에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이후 강화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가 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지어졌다는 입장이고,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을 승인한 인천서구청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최상위 승인기관인 국토부 모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는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을 건설사와 인허가 기관에 떠넘기며 건설사들은 곧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전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백광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김씨남도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은 판결에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백광석에게 징역 30년, 공범인 김씨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백광석에게는 살인 외에 가정폭력과 상해 등 6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백광석과 김씨남이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살인 가능성은 알고 있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중처벌 요소 중 하나인 잔혹한 수법은 인정하지 않았고 둘 다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광석과 김씨남은 재판 과정 내내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목조를 때 사용된 허리띠 양끝에서 김씨남 지문이 나온 점과 김씨남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김씨남이 주도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백광석과 김씨남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각각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은 사형이 구형돼 최소한 무기징역형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유기징역형이 나왔다며 판결에 크게 아쉬워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철도 교량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한 남성이 깔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굴삭기에 콘크리트를 묶어 들어올려 틈을 만들고 신속하게 남성을 구조해 구급차에 싣습니다. 저 옆에 콘크리트 거치보다가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깔리신 거예요? 그랬다 그래요. 사고가 발생한 건 오전 10시 50분쯤. 성산철교 교량 해체, 개선 작업을 하던 용접 노동자 60대 A씨는 당시 고소작업 차량을 타고 교량에 설치된 낙하방지 안전망을 철거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교량 밑에서 작업을 하던 A씨 위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붕괴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점검과 보수 등을 위해 철도 옆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교측 보도로 당시 추락한 구조물의 길이는 10m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물에 깔려 하반신을 크게 다친 A씨는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안전모와 용접용 고글 등 개인 안전보호구는 모두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모나 이런 건 다 착용을 하셨었고요. 뭐 작업 계획서나 이런 작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장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노동자에 대한 작업장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했지만 건설된 지 90년이 넘은 교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고소작업 차량에 생명줄을 매고 있었는지 등 추가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사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유가족에게는 최대한의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꿈 많던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큰 장애를 얻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까지 흔드는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공릉동의 왕복 8차선 도로.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7살 황지한 씨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3개월 후 어렵사리 깨어나긴 했지만 뇌출혈과 머리 함몰 등 부상 정도가 워낙 심해 아직도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80m 날아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팔 아직도 못 피고 다리는 뼈가 다 아물었대요. 팔은 진짜 안 펴져요. 숲과 나무를 워낙 좋아해 병든 나무를 고쳐주는 나무 의사가 되겠다던 한 청년의 소중한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 씨와 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이혼 뒤 교류가 많지 않던 아버지가 3천만 원의 합의를 마친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원치 않는 합의에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꼭 큰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두 번째 음주운전자부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범기관과 형량에 상관없이 가중처벌하는 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음주운전 조심해야지라는 거였는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이 약화됐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에는 충분하죠.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19년 43.7%로 잠시 주춤했다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5% 이상으로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느슨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겼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응시 기회를 박탈한 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당국은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고 결국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지 구경조차 못 해보고 기회를 날렸습니다. 확진자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너무 부당하다. 당시 확진된 수험생만 67명.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 가운데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에선 방침에 따른 적법한 직무 집행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과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수험생 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확진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교원 2차 임용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응시 제한 조치로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데도 아예 기회를 박탈한 건 과잉 금지 원칙뿐만 아니라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좌절감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 44명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져가지고 응시생들이 이제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의 부적절한 조치가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출근길 흐린 날씨 속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아침 사이 서쪽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약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강수 지속 시간은 길지는 않겠고요. 낮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도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대기 상황은 계속해서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7.1도, 대전은 4.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이맘때 수준을 5,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1도, 대전 12도, 광주와 대구 14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은 가운데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명을 훌쩍 넘어서 다시 한번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젯밤 9시까지만 5,800명 넘게 확인되면서 같은 시간대 기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집계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5,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밤 9시 중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볼 때 7,000명대를 넘어 역대 최다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어제 857명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경향성 상으로는 현재 유행이 계속 확산되고 또한 고령층 환자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면밀하게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5%로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도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유행이 악화될 경우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8,000에서 9,000명대, 내년 1월 말에는 8,000에서 11,000명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행이 현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달 말 최대 8,000여 명, 내년 1월 말에는 최대 8,400여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모든 방역 지표가 최악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정점이 어딜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방역 상태는 강화는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현 유행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달 15일 신규 확진자 수는 6천여 명, 31일에는 12,000여 명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중환자 수는 15일 994명, 31일에는 1,700명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당국은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확산세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폭넓게 논의하고자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추가 방역 조치는 식당과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영업 중단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된 사람은 하루 사이 20명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인천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로 처음 확인된 목사 부인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사이 22명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국내 감염자 숫자로 16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천 미추홀구 교회 관련 감염자들입니다. 나이지리아에 다녀온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천 교회 관련 오미크론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교회 교인이자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됐던 안산시 중학생 역시 오미크론 감염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연쇄적인 지역 감염입니다. 전파력이 강해서 델타 변이주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인천 목사 부부와 접촉한 교인, 가족, 지인 등 이미 4차 전파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진자가 집중된 인천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목사 부인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주체는 이분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만 이제 고발을 하는 것으로.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모잠비크,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6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남아공과 모잠비크 등 9개국에 이어 가나와 잠비아도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모두 60명으로 해외 유입이 15명, 국내 감염 사례가 45명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기로 3개월이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부스터샷의 적절한 접종 시기에 대해 EMA가 기존의 6개월에서 대폭 줄어든 3개월을 제시했습니다. While the current recommendation is to administer booster preferably after 6 months, the data currently available support safe and effective administration of a booster as early as 3 months from completion of the primary vaccination. 카발레리 책임자는 회원국들의 공중보건에 대한 관점이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다른 변이와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지만 증상은 경미한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60개국에 도달했고 아프리카 대륙의 10개국이 전 세계에서 보고된 거의 1000건의 사례 중 46%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남아프리카에서도 중증 환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have seen that currently in South Africa, only 6% of the ICU beds are currently occupied by COVID-19 patients. WHO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현재도 심각한 백신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As we head into whatever the Omicron situation is going to be, there is risk that the global supply is again going to revert to high-income countries hoarding vaccine. WHO는 현재 지나치게 낮은 저소득 국가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세계 전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 행정 당국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LA 교육구는 회의를 열고 백신 미접종 직원 496명을 해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현지 시각 9일 전했습니다. LA 교육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명령했고 지난달 15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직원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메건 라일리 임시교육감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직원들과 헤어지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학교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개정된 선거법에 빈틈으로 출연했던 위성정당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상천외한 편법이었다면서 이걸 포함해 정당과 정치 전반에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네, 활동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제도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들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운 혁신 추진위도 위성정당 방지 대책과 함께 삼선녀님 초과 제한에 서울 종로를 포함한 내년 3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선 야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비판하면서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종전선언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국민들의 67%가 종전선언에 동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시고 한번 전향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활동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적 생존력이 강하다는 평가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 후보의 조국 사태 사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권 남용 문제에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대충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데는 속도 위반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 부착해가지고 내가 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 당내에서는 유 전 이사장의 등판으로 본격적인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외연 확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란 우려도 동시에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당개혁 화두를 꺼낸 건 위성정당으로 거대해진 여당의 반감이 있는 유권자들을 다독이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외연 확장과 지지층 결집을 동시에 노리는 이 후보의 복잡한 속내도 엿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식에 참석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으로 갈등 없이 안정감을 찾아가곤 있지만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나오면서 후보 공약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짧은 인사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존경이란 표현을 3차례나 썼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면서 대권 도전 선언에 앞서 지난 6월 김대중 도서관을 찾은 점, 자서전을 꼼꼼히 읽은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어떠한 정치 보복도 하지 않아 국민 통합을 이룬 점을 지켜 세우며 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기반 위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중도와 호남으로의 확장을 꾀하는 가운데 DJ 정신을 강조하며 호남 구애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곧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저희가 닥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숨가쁜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중구난방이고 핵심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여러 메시지에 묻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각되면서 윤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역점으로 잡은 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저희의 강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주력 메시지로 삼을 수 있도록 다른 메시지는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적극 좀 해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들 이제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서로 확인해가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위 출범 뒤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는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로 지역 민심을 다잡으면서 주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도시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닥에 나무 조각과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옷가지와 부서진 창틀이 나뉜 겁니다. 유리창들은 성 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폭격을 맞은 듯 건물 곳곳이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산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쿵 소리 나왔어요. 지진 같았어요. 많이 다쳤어요. 도와주세요. 이랬어요. 폭발 충격으로 건물 1층엔 이처럼 유리와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철문도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옆 건물 유리까지 깨져버렸습니다. 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층에서 다친 사람이 많이 나온 거로 볼 때 5층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로 추정되는 가스는 도시가스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안산시청은 해당 건물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건물을 폐쇄하고 사고 조사가 끝나면 안전진단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모라동에서 고가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화물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차량 운전자가 대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도로가 2시간 정도 통제되면서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3살 황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승용차가 속도를 낸 뒤 그대로 화물차를 추돌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해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 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부터 야심차게 준비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세계 110여 개 정부 지도자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해 민주국가 절반이 최근 10년간 민주주의에서 후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This gathering has been on my mind for a long time for a simple reason. In the face of sustained and alarming challenges to democracy, universal human rights, and all around the world, democracy needs champions.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번영을 이룬 반면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비롯해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가짜뉴스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인권, 부정부패 등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독재자의 위협도 언급했습니다. 다분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겁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as a more efficient way to address today's challenges.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미국 대사들은 바이든 정부가 냉전 시대 사고를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운동의 대부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이 지난해 숨지면서 상기한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란 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9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는 1969년 9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20만 건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최근 실업 지표는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가 처음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헝다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로 강등한 건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헝다를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제한적 디폴트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지만 파산 신청과 같은 채권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헝다의 디폴트가 공식화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기한에 상관없이 헝다 관련 채권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연쇄 디폴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헝다 위기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중국 당국이 주도적 개입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 3일 헝다가 사실상 디폴트를 예고한 직후 광둥성 정부가 헝다의 업무팀을 파견했고 6일에는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리스크해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어제 시장 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하며 개별 사건인 헝다 문제의 중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다 또한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과 구조 조정을 진행한 하이난 항공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국 경제의 주요 축인 부동산 경기의 위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다 위기가 시작된 이후 중국에선 최소 11개의 부동산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신인 왕은 놓쳤지만 야구계 선배들이 주는 신인상을 휩쓸고 있는 주인공, 바로 롯데 투수 최준용입니다. 아쉬움을 떨치고 내년엔 홀드왕을 노리겠다는 최준용 선수를 이지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롯데 마운드를 지켜내며 올 시즌 20홀드를 기록한 중고 신인 최준용. 하반기 눈부신 활약에 92년 염종석 이후 두 번째 롯데 신인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컸지만 접전 끝에 기아 이의리에게 밀렸습니다. 물론 받았으면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계단에서 짧게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박수 치는 입장이어서 그냥 박수를 더 열심히 쳤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경쟁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이의리. 최준용도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롯데자이언츠 준용이 형께도 정말 멋있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신분이 없는 상태여서 그런 얘기를 해줄 줄 몰랐고 그런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야구계 선배들의 선택은 최준용이었습니다. 은퇴 선수 협회에 이어 원로들의 모임인 1구의 신인상까지 휩쓸었습니다. 이상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 같아서 내년 시즌부터는 더 열심히 해서 좀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실력 못지않은 노래 솜씨로도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최준용. 나만큼 옳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 날 편하게 떠나주기를. 내년에는 홀드왕에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내년 시즌에는 이제 1년 동안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제 타이틀 홀더로 다시 시상식에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영상권에서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1도를 보이고 있고 한낮에도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흐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쪽 내륙에도 비구름이 점차 유입되면서 오늘 낮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주말까지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며 크게 춥지 않은데요.
서울 7.1도, 대전 4.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2도, 부산 17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휴일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20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도 검출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흘째 7,000명, 정부는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고령층 확진 비율이 크게 오르면서 최근 일주일간 한국의 치명률이 세계 평균을 넘어섰고 수도권 병상 대기자만 1,003명으로 119 응급 이송은 마비 위기입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에도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 축소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100% 손실 보상 등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촉구합니다. 코로나 쇼크,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코로나 여파로 혼인과 출산이 급감하면서 인구 절벽 시작 시기가 8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답 안 나오는 혼돈의 수능, 출제 오류 논란에 빠질 생명과학 투와 관련해 이 과목 성적이 빠진 성적표가 오늘 배부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오류 여부 판결이 나올 전망이지만 수능 등급 선정이 지연되고 대입 전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4대강 보해체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고 개방 전후 수질이 정말 나아졌는지, 수질 지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대상입니다. 젊어진 유삼성, 역대 가장 많은 30대 상무와 40대 부사장이 탄생했고 외국인과 여성도 늘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연아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